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추워도 너무 춥네요. 지난 주말 동안 저는 너무 추워서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이 지금 아이슬란드에 가 있잖아요. 네. 아이슬란드 편에서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을 봤어요. 뭔지 아세요? 오로라? 네, 오로라. 그 아이슬란드 편에 나오는 포스톤즈로 불리는 정상훈, 조정석, 정우, 강하늘, 이 네 친구가 오로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실을 맺는 장면이 22일 방송되는 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오로라를 본 다음에 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조정석은 오로라를 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우는 오로라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강하늘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3명만이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오로라를 보고 이런 생각을 드러냈어요. 또 정상우는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기들하고 아내에게 꼭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공통점이 뭐겠어요? 가족? 그렇죠.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근데 저는 네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보고 싶다, 공통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돈 들이고 안 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자기 돈 들이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정상훈 씨는. 자기 돈 들이고 거기 가족이랑 다 가면 아마 1인당 1,000만 원 가까이 깨질 겁니다. 아니, 나중에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한국일보가 저성장 시대 행복 리포트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방금 얘기 드린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한국일보가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4개국 대상으로 그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위터 뉴스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의 연관어를 분석을 해봤나 봐요. 무려 단어 수가 1억 619만 개를 분석을 했대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에서 행복과 연관어로 나온 거는 대부분 경제적 여유, 건강,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각 나라별로 갈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가족, 사랑, 감사, 엄마, 이게 행복과 연관어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 미국이나 일본은 가족이 불행의 연관어로 꼽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모와 가족이, 일본에서는 아빠가 불행과 함께 얽대는 일이 많았대. 왜 그럴까? 미국, 일본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박 PD 얘기처럼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게, 미국은 행복과 연관어로 많이 나왔던 게 가족이 아니라 친구랍니다. 친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인 것 같죠? 또 중국은 나와 우리 친구, 이런 것들이 행복과 많이 연관되게 나왔다고 그래요. 나와 우리 친구인데 가족은 빠져 있어. 또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M4 세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아내와 여자친구는 행복의 대상이지만 결행은 불행의 연관으로 꼽힌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통계가, 저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덜 솔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왜 덜 솔직하다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조사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럴 때 예의상 가족이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비슷한 분석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이나 이런 걸 정할 때도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멋진 장면을 본다던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가족이. 박 PD는 안 그래요? 재수씨, 범주랑 시연이가 듣고 있어요. 잘 대답해요. 저는 맛있는 거나 멋진 장면을 본 적이 최근에 없어가지고 떠올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또 대답을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제가 꽃보다 청춘이랑 한국일보 시리즈 이 두 개를 놓고 봤더니 한 철학자의 명언이 생각이 나요. 페스탈로치라고 아시죠? 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 기쁨은 사람이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이 페스탈로치 말씀이 맞죠. 맞는데 이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우리 사회가 헬조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을 가장 행복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너무 이렇게 동의 안 하시네 또.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참 제가 그러면 비도덕적인 우리 박 PD와 함께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해수부에서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가 되는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바다숲이요? 예. 이 바다숲이 뭔고 하니 바다 사막화 아시죠? 어허. 예. 이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해조류를 옮겨서 바다에 심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고기 같은 수산 자원이 오히려 건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어획량도 늘어나고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바다숲은 어디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충남, 전남 사실상 전국에 다 조성이 되는데요. 면적이 여의도의 약 11배라고 합니다. 어허. 엄청 크군요. 예.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347억 원이고요. 그런데 347억 원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전에 4대강 한다고 했었을 때도 실제로 나중에 공사비 보니까 몇 배로 뻥튀기가 됐잖아.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 갑자기 자신도 몰랐던 부채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에 따르면요. 금융회사는 부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연락처 이런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지난해 말 개인 회생이 몇만 건인 줄 아세요? 11만 700여 건. 개인 파산은 5만 5천여 건. 법원에 개인 채무 조정을 낸 신청자가 무려 16만 건이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대로 자신도 몰랐던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가 16만 명.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분유가 3분의 1 가격에 덤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예. 지난해 11월 기준 무려 약 2만 톤이래요. 재고량이. 근데 이게 2014년 11월보다 2,800톤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3월에 사상 최고치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어허. 이 우유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칫하면 우유업체들이 줄도사 날 수도 있다. 그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A사는 1kg당 12,000원짜리 탈지 분유를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넘겼대요. 우유업계는 생산량을 늘려왔는데 최근 소비가 꾸준히 줄면서 이러한 상황에 빠진 거죠. 우유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
제품군 확대, 다양한 경영난 타겟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분유값이 외국산에 비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럽산 분유를 많이 수입해서 먹죠. 앞으로는 한우 먹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나 봐요. 지난해 14%나 상승했던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요. 올해도 키로당 16,691원으로 작년보다 2.5%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육 마리수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올해 11% 하락한 키로당 4,364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우 고기는 먹기 힘들어지는 대신 돼지고기 먹기 쉬워져야 될 텐데 왜 우리가 가는 삼겹살집 가격은 안 내릴까요? 원가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실제 접하는 소비자가는 그대로구나? 오르죠. 대부분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3월이나 4월 초에 4인치짜리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해외 IT 외신에 따르면요. 새 아이폰의 이름은 아이폰 5 SE.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6S 이거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해요. 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12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A8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색, 은색 외에도 로즈 골드 색상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가격은 5S와 비슷한 약 5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도 Mi 5를 다음 달 24일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Mi 5는 5.5인치 화면, 퀄컴 스냅드래곤 820,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 안드로이드 6.0. 한마디로 샤오미의 플래그십이라 할 수 있겠네요. Mi 5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36만 원에서 63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건 샤오미건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오늘 다이소에서도 홍미노트 3를 심지어 자판기에서 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9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앞으로 진짜 100만 원짜리 휴대폰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TV나 사야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살펴볼 텐데 지난 주말에 한파가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북반구 전체가 냉동고처럼 꽝꽝 얼어붙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는 요즘 뭐가 인기가 있냐면요. 프로즌 팬츠, 청바지 세우기 뭐 이런 해시태그가 인기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파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청바지를 밖에다가 세워놓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그 청바지 밑에 신발을 놓고 그거를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린다는 거야. 그만큼 춥다는 거예요. 청바지가 똑바로 쓸 정도로.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차에 쌓인 눈을 치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치우다 경찰관들이 돌아가시니까 그것마저 치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영화 투모로우. 이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영화 속 상상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놀라워. 그럼 외계인도 오겠네. 외계인도 올려나?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한파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물론 기후학자들은 예상을 했겠지. 네. 왜 그랬냐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남 순천, 나주, 부산, 울산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개나리꽃이 폈어. 12월인데. 겨울에 개나리가 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해 말에 벚꽃이 만개를 했대. 벚꽃이 봄에 펴야 되잖아. 그러게요. 그만큼 따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일본 도쿄는 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반팔 입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전 지구가 따뜻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갑자기 급변한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냉동고가 따뜻하다. 바깥이 더 춥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스노마게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요거 봤습니다. 아마게돈이랑 스노우를 합친 거죠. 네. 그리고 스노질라 들어보셨어요? 고질라? 스노우와 고질라를 합친 거죠. 그리고 스노나미도 아시겠네요. 그건 쓰나미랑 합쳤겠네. 그렇죠. 중국에서는요, 패왕급 한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춥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한파의 특징이 있대요. 이번 한파가 폴라보텍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폴라보텍스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북극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공기덩어리? 그렇죠. 북극과 남극 이런 극지방에는요, 대륙권 중상부와 성층권 사이에 폴라보텍스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영하 50도에서 60도에 달한대요. 그런데 이 폴라보텍스가 예전까지는 북반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제트기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트기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미국 LA로 갈 때랑 LA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어느 시간이 더 짧은 줄 아세요? 갈 때가 훨씬 짧죠. 그렇죠. 2시간 정도 짧잖아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짧은데 바로 제트기류를 타고 쫙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짧은 건데 그만큼 제트기류 속도가 제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근데 그 제트기류는요, 왜 발생을 하냐면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수축되는 공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북극 지방에는 저기압이, 또 상대적으로 따뜻한 중위도 지방에는 고기압이 보통 형성이 된대요. 이 사이를 제트기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폴라보텍스가 남하하는 것을 그동안엔 막아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엘니뇨 현상 같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았어요. 그리고 북극에 있는 바닷물이 열을 흡수하면서 기온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극이 중위도 지방이랑 기온차가 별로 나지가 않는 거야. 기온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트기류가 세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폴라보텍스가 제트기류를 밀고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지역까지 다 얼려버린 거죠. 바로 온난화의 역설. 이렇게 따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워지는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그 밑에가 북극이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온난화의 피해는 지금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몰디브, 뭐 이런 남태평양 국가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닌가. 보통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바로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장 피해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제주도에 여행객들 지금 갇혀가지고 며칠째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려 9만 명이 갇혀 있다. 1,500명 아니었어요? 아니, 9만 명. 오. 거기다가 충청도나 전라도 곳곳에서는 엄청난 대설이 내렸대요.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도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 경제적 피해가 집계되지가 않았는데 지난 10년간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보통 연간 750억 정도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한파 피해는 이거에 수십 배는 훨씬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공항이 3일 동안 폐쇄된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한파 때문에 비상상태를 선포를 했대. 세계 최대의 국가가.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개 주에서 선포를 했는 줄 아세요? 인구의 뭐 몇 프로가 해당이 된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려 11개 주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했고요. 그래서 아까 박 PD 얘기처럼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500만 명이 이번 한파 피해를 입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피해 규모가요,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인명피해, 건물 파손, 요것만 추정을 한 거래요. 나중에 나머지 피해 규모까지 다 합치면 이게 수백 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한 달쯤 됐나요? 이 온난화의 데미지가 원자폭탄 100만 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눈으로 원자폭탄처럼 때려버리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얘기대로 북반구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가장 피해가 클 거다 예측되는 곳이 중국이래. 중국이요. 오늘 그 외신을 보니까요. 대만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쭈이 때문에 난리 났던 대만. 대만은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얼어 죽었대요. 맞아. 너무 황당하더라고. 수십 명이 얼어 죽었는데 영상 2도였대요. 대만에는 건물에 난방이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얼어 죽죠. 그만큼 그쪽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피해를 따져보면 이거는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난민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난민들이 대부분 거의 방치가 돼 있잖아. 난민들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번 피해가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난해 말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낮추겠다고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저희가 지적을 했었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냥 목표만 다 내놓은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지난해가 기온을 관측한 사상 가장 더웠던 해라고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모두 기존 최고 온도를 갈아치웠대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그리고 국립한국우주국 여기서 합동 브리핑을 지난 20일 날 했는데요. 2015년에 지구 표면 전체 연평균 온도가요. 20세기 그러니까 1901년에서 2000년 이때보다 무려 0.9도가 높대. 이렇게 높은 거는요. 바로 전이 2014년 이게 그 전에는 최고 기록이었대요. 이때보다도 0.16도가 또 높은 수치래요. 네. 최고 기록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0.1 하니까 사실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0.1 요거 자체도 원자포탄 100만 개와 같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막에 불과하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부 학자들은 이번에 기상 이변이 가이아의 복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이아 이론 들어보셨죠? 네. 영국 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럭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한마디로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구가 단순한 돌과 흙덩이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처럼 동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생명체 아니에요? 그 뭡니까? 영화 아바타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무랑 막 교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아 이론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인간은 정상 신체 온도가 36.5도잖아요. 이거를 넘거나 모자르게 되면 병에 걸리잖아요. 네. 병에 걸리면 인간 스스로 신체에서 자기 정화 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뭐 땀을 흘리거나 이런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구가 정상을 넘어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차갑게 하는 이런 자기 정화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분간 지구가 좀 차가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구가 차가워지게 되잖아요.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 벌어진대요. 라니냐? 그렇죠. 엘니뇨는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라니냐는 반대로 바다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바다 온도가 낮아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궁금하실 텐데 바다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될 확률이 줄어들죠. 그렇죠. 수증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겠네.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된다고요. 가뭄이.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엘니뇨보다 라니냐가 지구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올 여름에 라니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미국과 남미 일대에 가뭄이 발생할 것이다. 라니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가뭄이 무서운 거는 당장 물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 동물 이런 애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월스트리트 저널이 라니냐 때문에 올해 곡물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가뭄이 발생해서
대두 있죠. 콩, 예. 옥수수, 밀 가격이 무려 50% 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또 미국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래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팜오일이라고 있죠. 예. 팜오일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러면서 2010년에도 라니냐 때문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엄청 출렁거렸는데 2010년에는 월스트리트전에 따르면 설탕 가격이 67%, 대두는 39%, 밀은 21% 이렇게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TA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FTA를 해버리면 쌀을 재배하려는 농민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쌀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라니냐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되면 당연히 쌀도 지금 사는 돈의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내고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 PD 지적처럼 올해 자칫하다가는 국내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그냥 교통에 피해를 주고 건물 무너뜨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맘모스 있잖아요. 맘모스. 이런 애들이 화석으로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죠? 지구가 너무 추워지면은 맘모스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맘모스가 한순간에 뭘 먹다가 바로 얼어버렸어요. 그게 왜 얼어버렸을까? 맘모스는 바볼에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는 걸 몰랐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급속하게 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투모로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기상이변이 앞으로는 일상화되고 이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도 지구 자기 정화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투모로우에서처럼 지구가 리셋될 수 있다. 리셋 뭔지 아시죠? 네. 컴퓨터 껐다 켜는 것처럼 지구 자체가 꺼졌다 켜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답 나왔네. 그럼 우리는 이제 북극으로 이민을? 아니 북극으로 가면 안 되죠. 북극이 따뜻하다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는 걸로 알았던 가이아 복수를 그냥 남의 일이라고 그냥 방치할 때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까 처음 얘기 드렸 것처럼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청바지가 그냥 청바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온난화를 막아야 되면 우리 일개 소시민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온난화의 위협, 가이아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국가 차원, UN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온난화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국회나 정부에 보내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일반인들도 전혀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온난화 방지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럼요. 그리고 난방을 줄이고 옷을 겹겹이 껴입기.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게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육류 소비 줄이기. 육류가 일반 채소류보다 훨씬 더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또 네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상당히 온난화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나바드 운동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이 한꺼번에 이걸 실천한다면 온난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또 이게 60억, 70억 인구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노력보다 개인들이 하는 노력 하나하나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요 5개를 한꺼번에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요즘 중국의 횡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새해 첫 외교 행보로 어디를 방문했는지 아세요? 이란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중동 지역 주요 3개국을 방문을 했대요. 특히 방문 결과가 놀라워요. 3개국에 무려 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의 전방위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대.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다 중국 만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요즘 중국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이 별로 녹록지가 않잖아요.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중국이 도대체 중동에 이렇게 돈을 퍼주는 이유가 뭘까요? 지네도 힘들면서. 일단 외신을 통해 들어온 소식을 좀 살펴보면요, 시진핑 주석이랑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3일 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대요. 특히 이란은 지난 16일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가 풀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풀린 다음에 이란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버렸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를 주도적으로 풀어준 나라는 미국인데 말이야. 그러게요. 게다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공식 방문한 것이 14년 만에 처음이래.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만남인 거예요. 특히나 이날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양국이 국제 현안과 중동 문제, 양국 관계 등 모든 사안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뭘 내세웠길래 미국을 제끼고 이란을 먼저 만났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를 보면 양국의 교역 규모를 10년 안에 연간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19조 원으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대요. 이거는 2014년 양국 교역량에 비해서 무려 11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이렇게 교육을 늘려준다고 하니 이란으로서는 오케이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시진핑이 이란과만 만난 게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요. 사우디와 이집트도 국빈 방문을 했어요. 19일 날은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해서 시 주석이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14개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대요. 또 이집트에서도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21개 계약에 합의문을 서명했대요. 그래서 이 3개국을 다 통터니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을 퍼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처음 질문드린 것처럼 시 주석이 왜 이렇게 중동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기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기름을 지렛대 삼아서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보자, 뭐 이런 속셈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패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으로부터 중동 패권을 빼앗겠다,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은 얘네도 기름이 많다면서요, 매장량이. 그런데 중국 내 기름 매장량이 지금 중국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중국에서는 시추하는데 드는 원가가 상당히 비싸대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시추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싼 거야. 세일가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독이
전통적인 물 부족 국가고, 근데 세일가스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만나서 기름을 쟁여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이랑 더욱더 협력할 필요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의 역할을 미국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자국 내 원유 수요 대부분을 중동에서 충당해 왔기 때문에 중동의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특히나 2003년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 있잖아요. 예. 이라크 전쟁도 표면적으로는 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뭐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원유 가격 통제권을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란 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졌냐면 바로 세일 오일가스 혁명 덕분에 미국은 자국 내 수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거기다가 수출도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중동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중동이 필요가 없어. 뭐 이란이 어떻게 하건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이 틈을 치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미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예요. 거기다가 남중국해, 여기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죠. 이 필리핀 바로 윗바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동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시 주석이 그래서 이번에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크로드상에 있는 나라들이 협력해야 이 지역의 경제적 균형을 방해해온 미국으로부터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의 돌직구를 날리는 거야. 그동안에 미국 때문에 이 지역 경제적 균형이 방해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떠올려 보면은 중동이랑 중국은 바다 없이도 한 파이프라인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투자해 주는 걸 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미국이 언제까지 중동 지역을 가만 내버려 둘 것인가. 대선 끝나면 개입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그것 때문에 얘들도 정신 없을 거예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저희가 처음에 북극 한파 때문에 진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얼어붙고 다들 집에서 있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나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어요. 뭔 얘기냐면 소녀상 있잖아요. 네. 요즘 대학생들이 소녀상 지키기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대요. 네. 벌써 26일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절정에 이뤘던 24일, 25일 이때도 대학생들 몇 명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숙을 했는데, 진짜 한마디로 이거는 노숙인 거야. 야야한 거예요, 야야. 텐트도 없이 그냥 칼발을 맞아가면서 그걸 지킨 거. 네, 저도 요 소식을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 노숙을 할 때 접했는데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래요. 여기다 텐트를 치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불이나 텐트를 갖다 줘도 경찰들이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정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생들이 텐트 정도는 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차례 경찰이랑 협의도 하고 했었대요. 그런데 경찰에서 나온 대답은 이겁니다. 소녀상이랑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녀상 앞에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답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소녀상 옆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20m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0m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있으라는 경찰의 권유를 거부를 했다고 해요. 종로경찰서에서는 지금도 소녀상 옆이나 앞에서 텐트를 치는 거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대요. 과연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합당한 이유가 안 되죠. 당연히. 일각에서는 이런 대학생들에 대해 야, 니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감기가 걸리건 말건 경찰이 그걸 왜 책임을 져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겨울 바다 낚시를 가잖아요. 겨울 바다 낚시를 갔는데 조난을 당한 개인적인 의사로 바다 낚시를 간 거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데도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경찰은 그러면 구해주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할 일을 얘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무튼 이 추운데 북극 한파를 견뎌내면서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핫팩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